자, 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2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부터 한번 소개해보세요. 자기부터. 예, 아주대병원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 순천향병원의 종양혈액내과 이상철입니다. 네, 저는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입니다. 예, 동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그 암이 알고 싶다 저희가 벌써 한 5달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 암이 알고 싶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사람이 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구독자가 좀 많으면 좋다고 하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임상 시험 또는 뭐 임상 연구라고도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 항암 치료 하다가 보면 병원에서 새로운 임상 연구가 있는데 참여할 거냐라는 식의 이제 제안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임상 연구가 뭔지, 임상 시험이 뭔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단어가, 용어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지, 정확한 텀은, 용어는 어떤 건지 이거를 좀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임상 연구가 어떤 건지 일단 종류, 간단한 정의, 용어 정리 이런 것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임상 연구는 정말 가장 큰 개념, 인간 대상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간 대상 연구에 임상 연구를 하려면 각 기관에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당신은 이거를 윤리적으로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승인을 받은 후에 동의서를 받고 하는 일련의 모든 연구를 임상 연구라고 하고요. 임상 시험이라는 건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실험하고는 다른 개념인데요.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기니까 네. 잠깐 정리하고 네, 갈게요. 그렇습니다. 임상 연구라는 것은 각 기관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것을 윤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죠. 허가가 된 것을 하는 모든 연구가 임상 연구다. 네, 하다못해 네. 뭐 환자의 배둘레를 재는 거, 뭐 이런 아주 단순한 것도 다 임상 연구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어쨌든 예. 환자에 관련된 정보나 네네.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을 다 모으는 모든 작업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할 수는 없고 기관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네, 네. 이름 되게 기네요. 하여튼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네. 어쨌든 우리가 간단하게 윤리위원회라고 하는데 네네. 하여튼 그 위원회에서 문제 없는지 검토를 거친 후에 할 수 있게 된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 중에서 신약 개발의 어떤 단계에 초점을 맞출 때 혹은 새로운 약제 적용에 초점을 맞출 때 신약이 어떤 이론에 의해서 개발이 될 거고 어떤 제형으로 그거를 동물이나 이런 실험실 연구를 볼 거고요. 거기까지를 저희가 전 임상 연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 임상이라는 말, 아까 임상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 모든 연구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건 사람을 아닌 대상으로 거죠. 하지 않는 예, 단계, 그런 전 단계, 네, 동물이나 맞습니다. 세포 단위의 실험실 맞습니다.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이 어떤 질환에 효능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임상 시험으로 전 들어가는 임상을 거죠. 통해서 이제 네. 기전이라든가 네. 효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을 네, 가지고 네. 사람한테 해보겠다. 네, 그럼 네. 그때부터 임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우리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무슨 박사팀이 이제 어떤 물질을 개발했는데 뭐 위암에 성공적으로 들었다. 그거는 대개는 아직은 전임상인 그렇죠. 연구가 많고요. 이제 그런 물질이 100개 중에서 한두 개만 임상시험으로 건너가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거긴 치료제가 아닌 거고 그냥 후보가 그렇죠. 여전히 있는 건 거죠. 전임상과 임상을 크게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부터 네. 많이 걸립니다. 이제 네. 계속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진짜 거기서부터 시간과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임상시험의 단계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이 된 그래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연구자 관련 교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윤리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임상이 끝나고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죠. 그게 이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고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매년 보수 교육을 통해서 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상은 사실은 다 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임상 시험은. 전임상 단계에서는 전부 다
대부분 아무래도- 병원 아닌 곳에서 맞습니다. 하는 예. 거잖아요. 근데 병원 아닌 곳에서 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반드시 확인 단계를 거쳐서 일반 시판이 되는 어떤 약제로서 제품으로서 나오는 이유는 사람한테 직접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동물한테 효과 있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가도 이게 확신을 못하고 네. 그 다음에 부작용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에서 성공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해가지고 이제 사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고서는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죠. 여전히 그냥 네. 후보일 뿐이에요. 임상 시험에서. 그래서 네.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임상 시험이다라는 네. 거죠. 환자들은 임상 시험을 보통 제안을 받잖아요, 그죠?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뭐 1상 임상 시험, 2상 임상 시험, 뭐 3상 임상 시험, 4상 임상 시험 이렇게 막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다 연구 단계를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뭔지 1단계, 2단계 주 목적은 뭔지 이렇게 단계별로 선생님들한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일상은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독성이 어떤지 그리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얼마인지 뭐 거기에 덧붙여서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사실 일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 내양 용량이라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찾는 게 제일 먼저이고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독성을 평가하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암 환자의 경우에는 표준 치료가 일단 안 된 경우에 환자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더 좋은 약이 없는 경우에 이제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약을 그 환자분한테 동의를 구하고 쓰는 게 일상이고요. 이상 같은 경우는 일상 실험에서 이제 최대 내양 용량이 확인됐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런 약들이 이상으로 넘어와서 환자 수를 넓혔을 때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효능의 크기를 확인하는 연구를 이상 연구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면역 치료제라든가 면역 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암 효과가 있을까를 증명을 하려면 그냥 무조건 사람한테 써보는 게 아니라 기전에 대한 것들이 다 밝혀지고 나서 사람들한테 쓴다면 얼마나 용량으로 써도 안전할까를 정해야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상을 일상.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확인하는데 일반적인 모든 환자들한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기존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표준 치료 실패한 경우에 주로 일상을 하게 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용량이 정해지면 몇 명한테 좀 숫자 작은 숫자로 한다는 거죠, 일상은. 네. 예, 그러면 몇 명한테는 독성도 이 정도 용량을 쓰면 되고 독성도 이 정도구나 라는 게 좀 확인이 됐지만 그거를 몇십 명한테 또는 수백 명한테 써볼 때 생각하지 못하던 독성이나 아니면은 평균적인 효과가 이만큼 되는지는 확인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 대상으로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그게 이상. 이상 오케이. 임상 시험. 그럼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또 3상도 있고 4상도 있네요. 그죠? 3상은 또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3상은 표준 치료와 이제 새로운 신약이 나오면 그 새로운 신약이 표준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제 보통 무작위 배정을 해서 환자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져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실험군은 뭐고 대조군은 뭐예요? 실험군은 신약을 투여하게 되는 환자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조군은 표준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군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상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있으면 그 약이 표준 치료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약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항암제라는 거는 이제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아주 고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기존 치료와 대비해서 더 의미 있느냐 또는 뭐 비슷하더라도 독성이 적으냐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약이 더 독성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신약이 더 독성이 심하고 이렇더라도 수백 명 대상으로 해보면 평균적으로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네. 중요한 건 3상 임상 연구는 사실은 2상이나 1상을 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된 약을 쓰기 때문에 1상이나 2상 연구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확보된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가 많죠. 네, 예. 약제의 부작용이나 기대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실험군이 될지, 그러니까 신약군이 될지 아니면 기존 치료군이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보통은 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무작위 배정이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냥 신약만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네. 무작위 배정을 하는 이유가 환자 상태가 좋은 사람만 시험군에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시험군이 효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사실 무작위 배정을 해서 환자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위 배정을 하면 진짜 치료 효과가 있는 데만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무작위 배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기존 치료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확인하려면 무작위 배정이라는 어떤 통계적 기법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예. 아, 그래서 삼상 임상 연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통해서 비교해 봤더니 이게 효과가 더 좋다. 이러면 얘는 그럼 표준 치료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의료 보험 체계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거죠. 3상이면은 거의 끝난 거네요, 그죠? 임상 시험에서 3상까지 통과하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인정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4상은 왜 하는 거예요? 4상은 있죠. 사상 임상 시험이 네. 있죠.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임상이 있고 1상 임상시험, 2상 임상시험, 3상을 거치면 벌써 수년, 뭐 10여 년, 20여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이미 지내왔고 이제 문제는 3상을 하고 나서 표준 치료에 비해서 이 치료가 장점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얘는 분명히 어떤 행정적인 규정 안에 이제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가 돼서 이제 시판이 가능한 거죠. 이제 4상은 뭐냐면 일단 시판은 해줬다. 시판이 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3상을 뭐 예를 들어서 4년에서 5년을 800명을 대상으로 했어도 그 타이밍이 안 보였을 부작용이나 어떤 독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이만한 데이터, 3상 임상시험의 데이터로 표준 치료가 됐고 시판이 된다. 하지만 시판 후에도 안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를 꾸준히 모아라라는 개념에서 4상 임상시험을 하는 거죠. 시판 후 4상 연구에서 독성 때문에 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원론적으로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있죠. 항암제 이외에 다른 약들이 많고요. 네. 사실 그 살 빼는 약. 또 사상 임상 사상에서 후에 네, 맞아요. 들은 거 부작용 같아요. 때문에 네. 시판이 중지됐죠. 네, 네. 확률적으로 100명에서 1000명 정도에서는 안 생겼는데 그렇죠. 네. 수천 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생기고 혹시 그런 부작용이 좀 심각한 부작용이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다시 이 논의를 하고 허가를 지속할지 말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사상 같은 네. 거는. 이거는 오케이.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하게 하는 예. 그러면 주로는 어쨌든 임상 연구는 1상, 2상, 3상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기존 치료와 비교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대상을 정해놓고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 하고 또 2단계 통과해야 또 3단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름의 어떤 안전체계 같은 그렇죠. 것들이 갖춰져 네,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게 네. 임상 연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임상 그렇죠. 시험으로 임상 시험이다. 근데 간혹 이상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너무 좋으면 맞아요, 맞아요. 인정을 네. 해주는 경향을 네, 맞습니다. 보이기도 하죠. 네. 미국은 좀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네. 서툰 게 있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그런 맞습니다. 쪽으로 좀 네. 많이 좀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상 연구나 일상에서 요즘에는 이제 바로 3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상 연구에서 바로 조건부 허가 형태로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암이라는 되게 전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전이나 확률적으로 전문가들이 되게 합치된 의견을 가진다면 굳이 3상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시간을 할 필요가 없다. 또는 2상을 거쳐서 3상 가는데 비교하는 것을 늦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을 가진다면 빨리 허가해주는 패스트트랙처럼 이런 어떤 허가 과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암에 대해서 세포독성 항암제처럼 모든 세포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은 독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즘 같은 표적치료제라든가 면역치료제라든가 이런 약제들은 점점 더 어떤 기전을 이해를 하고 약을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허가를 빨리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 2, 3, 4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좀 비교적 안전하게 임상용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맞아요.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뭐 대충 얘기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마무리하는 식으로 임상 시험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는 그 컨디션 조건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가장 궁극적인 건 지금보다 더 나은 치료법을 위한 거고, 하지만 개개의 어떤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10여 년 전, 20여 년 전 해도 모든 치료를 다 하고 할 거 없는 사람이 해보는 게 임상시험인 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 정도 아니고 임상시험 자체가 표준치료와 뭐 동등한 어떤 역량을 가진 약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비교적 뭐랄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앞선으로 나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임상시험이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과거의 의학의 발전은 따져보면 경험적 의학이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자기 궤변으로, 궤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더니 암이 줄어들더라 라는 걸 보고를 하고 그래? 그럼 다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거는 좀 시행착오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화로 끌어들인 게 이제 임상 시험이다. 객관화시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네. 필요 없는 그 시술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만든 게 이거고. 그런데 요즘은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의학에 관련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신약이 개발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그 물질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놈이 뭘까? 제대로 역할을 할 놈이 뭘까를 빨리 확인하면 정말로 의학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최근 우리가 암 치료에 관련된 연구들, 그 다음에 발전들을 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지금 한 20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암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발전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표준 치료, 저희가 지난 수개월간 표준 치료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표준 치료를 만든 게 이 다 각종 임상 시험이다. 시험. 그걸 토대로 표준 치료가 나온 거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또 3상, 4상 시험들이 더 나은 표준 치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임상 시험들이 현재는 사실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방법 중에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한 지금 방법으로 자리 잡고 그렇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개발하는 연구자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사람한테 써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빨리빨리 해줘야 그게 실제로 우리 이 필드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하는 작업들을 지금 시스템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임상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최근 20년간은 엄청 발전했고 그래도 혹시 모를 환자한테 잘못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아까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기관생명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하여튼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저도 사실 거기 위원회 소속인데 그 말을 못 외워요. 그래 하여튼 그 위원회. 그 다음에 나라에서 허가해주는 기관, 임상시험의 단계, 교육. 단계, 그 다음에 연구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생명윤리위원회를 인증하는 인증제도, 뭐 여러 이런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나 여러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 임상시험이 어떤 건지 왜 하는지 이걸 이제 한참 동안 얘기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사실은 질문은 환자들이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사람이 임상시험 할 수 있는 건지 제안이 오면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질문들 올라오는 거 2가지 뽑아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임상시험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이 제일 많대요. 이거 누가 좀 답변해 주실래요? 사실 임상시험 대상자는 사실 임상연구가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1상, 2상, 3상 임상연구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 임상시험. 임상시험에 따라 다 있는데 그런 기준도 그 1상, 2상, 3상이 모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암별로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임상시험을 어떤 형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어떤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 따라서 다 임상연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에 선택이 된 건 어쩌면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안될것 이제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환자가 느낄 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제 네.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난주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의 보조요법 우리 많이 얘기해서 삼중음성 유방암이고 재발 고위험군이니까 사실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하면 재발을 늦출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상시험은 재발을 안 하게 할까? 그렇죠. 재발을 안 하게 할까, 늦출까, 뭐 여하튼 예, 그렇게 본다고 볼 때 그 임상시험의 골자는 면역 항암제를 그러니까 기본의 표준 치료에 항암제만 하는 팀이 있고 그게 이제 대조군인 거고 그다음에 시험군은 항암제 플러스 면역 항암제를 2년을 쓰게 해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환자는 저희 이제 외과 선생님이 고위험군이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고 제가 거의 40분, 50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또 무슨 임상 시험을 실험 막 이런 걸로 오인하실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했던 대로 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난 재발이 겁나 그러니까 난 모든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의 마인드는 그런 치료까지 꼭 해야 되나? 그건 사실 이거 해도 재발 될 수 있고 이거 안 해도 재발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말하면 복불복인 건데 그래서 되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일단 안 하고 그냥 표준 치료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병원에 오지 마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그분은 표준 치료로만 하는 임상시험에 참여 안 하고 일상 진료하에 이제 워낙 봤던 대로 이제 잠깐만요. 하는 그 지금 질문은 네. 임상시험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랑 맞다, 맞다.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쌤의 얘기는 그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다. 그렇죠. 그럼 뭐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좀 너무 어려워서 좀 구체화해서 얘기하면 암의 특성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따라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약제를 기존 표준 치료 약제에다가 붙여가지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삼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다이어트 약도 아니고 고혈압 약도 아니고 이런 이 약들은 사실 환자가 나 임상시험 하겠소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별로 없고요. 결국은 주치의의 이런 추천이 가장 큰 골자인 것 같아요. 주치의가 기준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 추천하는 거가 제일 흔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대상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 나는 있는 것 같아요. 유방암이라는 영역 중에서 뭐 완치율이 99%인 이 환자군이 있을 수 있고 완치율이 50%인 군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뭐 예상 생존 기간이 10개월인 병이 있을 수 세팅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병의 특성이 있을 수 있을 테고 10년쯤 되는 병의 세팅이 있을 수 있다면 10년보다는 10개월인 세팅이 당연히 연구가 좀 많이 될 테고 그런 연구에는 10개월인 예후가 나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치료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이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특성이 갖고 있는 그 약제가 잘 들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 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임상 연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조건이 아마 정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한 가지는 환자분이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투석을 하고 계신다거나 뭐 아니면 심장이 너무 나쁘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있어서 약물 치료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빠질 수 있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임상 연구를 하는 것이 약의 효과를 판정하는데 좀 잘못 판단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연구가 좀 왜곡될 수 있는 뭐 그런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제외 기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연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활동 능력이라든가 뭐 다양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의 특성과 환자분의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임상 연구의 참여자, 대상자 이렇게 보통 결정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이 네. 타이트하죠. 네, 있죠. 그리고 네. 일상이나 이상 임상 연구는 사실은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일상은 특히. 그렇죠. 일상은 네. 특히나 그리고 일상은 더 이상 약이 이제 완전 새로운 신약이기 때문에 표적에 맞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쓸 약이 별로 없는 환자군이나 이런 경우에 주로 일상이나 이상 임상 연구를 하고 삼상 임상 연구는 사실 어느 정도 치료를 막 처음 하는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2차 치료나 3차 치료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일상, 이상, 삼상도 약간의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환자분. 질병군한테도 또 다른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그렇죠. 또 예. 전이성이냐 아니냐도 또 다른 것 그렇죠. 같고. 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개발됐을 때 그 물질이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환자군의 세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이 환자군이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은 약의 효과보다는 독성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보통은 표준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삼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치료와 비교해서 더 좋은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기존 치료군이 과 비교할 수 있는 뭐 첫 번째 치료,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약제가 개발돼 있느냐, 임상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대상이 달라지는 형태가 아마 될 것 같네요. 이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임상 연구를 제안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정말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샘은 보통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지, 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좀 궁금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최근에 네. 있었던 이제 젊은 이제 여자분인데 바터브 팽대암이었거든요. 그분은 환자가 자기가 임상 연구 할 수 있으면 하겠다였는데 임상 시험. 임상 시험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제 그분이 할 수 있는 임상 연구를 좀 시험이라니까. 임상 시험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일상 연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는 환자분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표준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득이 클 거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게 이득이냐? 저는 임상 시험에 가급적이면 모두 다 이제 환자분이 참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표준 치료는 지금은 표준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절대 표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치료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환자분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이 미래의 표준 치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임상 시험이라면 이제 모든 다 설명을 좋은 임상 시험인 줄 예, 어떻게 알아요? 설명을 일단 설명 들어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합리적이라면 저는 참여하는 게 이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예, 있을까요? 임상 시험을 제안받을 때 웬만하면 일단은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세팅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치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시기는 임상 시험을 하는 게 병에 따라서 보통 표준 치료 실패 이후에만 임상 연구가 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초기에도 할 수 있는 임상 연구가 괜찮은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판단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 네. 어쨌든 간에 설명을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동의서나 뭐 이런 설명서를 잘 보고 이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여하는 게 크게 나쁘진 않겠다. 안전하긴 할까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긴 할까요, 그게? 지금 임상 시험을 하는 이유는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쵸. 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종양내과 의사들은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었고 이렇게 다 아카데믹하게 아니면 윤리적으로 어떤 안정성에 기반해서 임상시험을 선정 제외 기준에 맞게 환자한테 제공을 했을 거예요. 선택권을 주셨을 거고 이건 정말 종양내과 의사들이 다 트레이닝 된 덕분이거든요. 이 표준 치료보다 이 치료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전문가 생각은 좋으라고 당연히 하지 나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장점일 수 있고 이론적으로 이런 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다를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또 그 다음 때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처럼 나 안 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설명하면 전부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너무 어려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차 치료나 2차 치료 때처럼 표준 치료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임상 연구를 제안받았을 때랑 한 2차나 3차 실패하고 4차 치료쯤에 제안받았을 때는 각자 어떻게 폐암, 유방암 다시 한번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4차로 했을 때. 4차일 때 네. 사실 쓸 약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4차 폐암에서. 4차 폐암은 아직 네. 사실 폐암은 한 7차까지 쓸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재 보험 상태에서 정말 많이 쓸 경우. 근데 보통 3차나 4차 이상이 되면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쓸 약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오게 돼요. 잠깐만요. 3차나 4차 이상을 지속하는 게 4차 이상을 지속하는 게 약이 있긴 하지만 5차, 6차가 의미가 있다라는 임상 연구 결과가 지금 없죠. 있는 상태가 없어요. 아닌 거죠. 맞아요. 없죠. 네, 없죠. 아니기 때문에 보통 4차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연구를 하게 근데 되는 사실 거죠. 4차 하는 임상 연구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몇 차를 나누기보다는 그렇지. 예. 선생님 설명이 뭐냐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많이 없을 때, 옵션이 네, 없을 네. 때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일상이나 이상인에서 연구하는 신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신약들은 대부분 표적을 하거나 정밀의료를 통해서 나오는 약들이 많아서 사실은 3차 이상에서 쓰는 거는 어느 정도 표적을 찾아서 맞는 약들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은 신약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사실 좀 조심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 더 이상 약이 없기 때문에 옵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주치의 선생님이나 좀 상의를 많이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뭐 요즘에 이제 정밀의학 기본으로 해서 하는 임상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기전을 배치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설명을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면은 기존의 표준 치료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그런 신약을 해볼 수 갖고 있는 연구하는 거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 네. 이후에도 만약에 그 약이 이제 효과 별로 없으면 다시 표준 치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표준 치료가 없는 상태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일상 진료로 일상 임상 연구에서 그렇죠. 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그럼요.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 유방암에서 그럼 1차 치료에 명확한 표준 치료가 있는데 어떤 임상 연구가 있으면 쌤은 보통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표준 치료는 표준 치료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표준 치료는 현재까지 베스트이기 때문에 걔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표준 치료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표준 치료가 아직은 애매한 구역, 그다지 효과가 시원찮은 구역 이런 데에서는 임상 시험을 적극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그거는 1차 치료제 임상 연구는 대부분이 표준 치료제를 비교하는 임상. 백그라운드로 두고 독성은 크게 더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추가적인 기전적인 효과가 있을 확률이 있는 것들을 붙여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도 네. 똑같은 거예요. 표준.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연구의 디자인이 윤리위원회인가 거기서 봤더니 기존 1차 치료제에다가 뭔가를 보충해서 하는 치료고 이 약의 독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충분히 독성보다는 이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사실은 허가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1차 치료에서 완전히 명확한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것들을 확연하게 발견된 거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은 기존 치료 플러스 뭐인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사실은 1차 치료제든 2차 치료제든 다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믿고 해도 된다. 그렇지만 설명을 충분히 네,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네. 오케이.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삼상 임상 연구는 이게 임상 임상 시험이 어떤 임상 시험인지 좀 알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과 이상은 사실 약간 부작용이 어떤지도 막
확인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건 기존 치료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안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우리가 자꾸 약간 불안하긴 하시는 느낌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근데 너무 이거는 무조건 좋은 치료면 왜 임상시험을 해요? 그 시간과 그 돈을 합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전문가의 우리 의견상은 좋을 충분히 가능성이 근거가 있기 높다는 때문에 거죠. 그렇죠. 좋을 가능성 있는 근거가 우리는 알겠다라게 하기 때문에 그 임상시험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 그걸 안 이제 하죠. 개인적인 생각이 네. 아니라 네. 확인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식약처라든가 그 IRB.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어떤 시스템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요즘처럼 이렇게 뭔가가 제도나 뭐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 수준의 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제안할 때 좀 어느 정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잘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도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으로 정리해도 되나요, 그러면? 중양내과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은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해력도 빨라지고요. 그걸 그 임상연구에 대해서 모든 가족이 다 아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메일 받으셨죠? 그 학회에서 뭐죠? 우리는 국가임상시험단인가? 이름 바뀐 것 같긴 하던데 여하튼 코넥에서 세계 임상시험의 날.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 5월 21일이래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이제는 좀 저 멀리 한 구석에 위험으로만 딱 감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료랑 엉겨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도 자꾸 표준 치료의 하나의 옵션처럼 이해해도 된다라고 잠깐 얘기하셨던 게 그게 이제 그냥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암 치료 지침 같은 게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그 가이드라인에 전문가 패널들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첫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처럼 A라는 치료를 하면은 뭐 95% 낫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치료가 실패할 확률도 있고 실패하고 나면 또 다른 약을 또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제한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병에서 임상연구는 새로운 옵션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돼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있는 전문가들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 욕심에 의해 연구 의욕이라든가 욕심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시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상당히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임상연구에 대한 저희의 중형내과 의사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표준 치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표준 치료, 항암 치료 하면서 꼭 이런 임상 연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 연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게 병마다 세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러프하게 이런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좀 이해하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암이 알고 싶다. 이메일이 있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얘기할 거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